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곱게 차려입고 화장대 앞에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에요. 잠시 후 이 지연이의 남편 성렬이 쓱 방으로 들어와서 아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와, 자기 오늘 어디 가? 너무 예쁜데? 옷도 귀걸이도 다 잘 어울리네. 그 립스틱 색깔은 못 보던 건데. 참 자상하고 살가운 남편이지요? 이 성렬의 직업은 강력계 형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거친 일을 하긴 하지만 또 관찰력도 좋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런 구체적인 칭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아내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이런 남편의 관심 표현에 지연이는 다소 냉랭하게 대꾸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핑크 바이올렛이야. 오늘은 좀 당당하게 보이고 싶어서. 성렬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누구한테? 누구한테? 응? 하고 여러 번 묻지만 지연은 남편의 질문에 끝까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주고 대문을 열고 나가버려요. 부부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남편인 성렬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내 지연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한편 어느 어두운 건물 안, 한 건달 하나가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막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빨리 갚든가 아니면 니네 엄마 가게 문서라도 갖고 오든가, 안 그러면 네 손가락 잘라버린다. 협박을 당하고 있는 남자의 이름은 변석준. 근데 석준이라고 부르면 주인공 성렬하고 계속 듣다 보면 이름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를 따서 변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건달의 협박에 변석은 주먹을 꼭 쥐고 이를 악물고는 서럽게 막 흑흑 흐느껴 울어요. 사실 이 변석이라는 남자도 전과자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효자이긴 한가 봅니다. 엄마 얘기가 나오니까 좀 힘들어해요. 형사인 성렬은 경찰서로 출근을 합니다. 이날은 최 형사라는 자가 정직을 당했다가 오랜만에 약 2년 3개월 만에 다시 출근을 해서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그는 성렬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말합니다. 네 덕분에 푹 쉬었다. 이들 사이에는 과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최 형사가 자기 애인을 해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발사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성렬은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수사에 임한 거다. 최 형사가 총을 쏘는 걸 봤다라고 상부에 증언을 하고 이 때문에 최 형사가 정직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앙숙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 시각 성렬의 아내 지연은 어느 어두운 건물에 도착하는데요. 아까 그 건달의 아지트입니다. 그 안에서 협박당하고 있던 변석이 건달의 아지트에서 나오면서 지연이가 들어가요. 지연은 건달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남편 성렬이 감탄할 만큼 예쁘게 차려입고 지연이 온 곳은 건달의 아지트였네요. 대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아내가 어디에 간지도 모른 채 성렬은 카페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 지연의 나이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요. 그녀가 성렬에게 물어요. 지연이한테 얘기했어요? 안절부절하는 성렬. 그는 내 입으로 직접 말하겠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자는 1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도 말을 안 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약 올리듯이 그럼 그냥 내가 말하지 뭐. 오늘 내가 누구 만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남기고 카페를 유유히 나가버려요. 사실 성렬은 과거에 이 여자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모텔에서 그녀와 관계를 가지고 술도 마신 다음에 급하게 나와서 어린 딸아이를 바로 데리러 갔었는데요.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 불륜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녀와 통화하랴, 운전하랴, 아이 벨트 신경 쓰랴 막 이렇게 산만하게 있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고 차가 전복돼 버리는데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딸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가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던 성렬은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할 순 없으니까 좀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데 그렇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진 몰라도 남편 성렬의 실수 때문에 사고가 나서 딸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 지연은 이후로 성렬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였습니다. 지연은 남편 성렬이 단순히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첫 장면에서 성렬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쎄하게 굴었었던 지연의 태도가 설명이 되지요. 그날 밤 지연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요. 퇴근한 후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성렬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냐고, 왜 이제 왔냐고 말을 걸지만
지연은 멍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블라우스 앞쪽에는 피 같은 게 몇 방울 묻어 있었고 귀걸이는 한쪽만 남아 있었으며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 건달의 아지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뭔 일이야, 여보. 성렬이 재촉하듯 계속 묻지만 지연은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내일 얘기해 라는 말만 남기고는 힘없이 침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내를 따라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성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요. 심각한 사건이 하나 발생한 모양입니다. 연락을 받고 성렬이 도착한 현장은 아까 그 건달의 아지트였어요. 그리고 그 건달은 이곳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 형사가 먼저 와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는 와인잔에 묻은 립스틱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보라색이네. 이런 립스틱 색깔도 있나? 뒤늦게 도착한 성렬. 최 형사의 말을 듣고 잔을 보니까 아침에 지연이가 바르고 나갔던 핑크 바이올렛 색깔의 립스틱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곧 성렬의 눈에 익숙한 귀걸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분명 오늘 아내가 하고 나갔었던 그 귀걸이였어요. 성렬은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는 혹시 다른 증거가 또 남겨져 있는지 미친 듯이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아내가 입고 나갔던 자켓에 달려있던 단추도 하나 발견합니다. 심지어 30대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이곳에 왔다 갔다는 목격담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성렬은 아까 봤던 지연의 이상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연이가 여길 왜 왔을까?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설마 지연이가 이놈을 죽인 걸까? 그때 현장에서 젊은 여자를 봤다는 목격자를 최 형사가 데리고 오는데요. 성렬은 얼른 목격자를 가로채서 자기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이름은 경호. 말을 더듬는 왜소한 젊은 남성으로 정신이 살짝 온전치 않아 보입니다. 성렬은 이 목격자 경호를 현장의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서 물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 봤다고? 성렬이 묻자 경호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합니다. 네, 엄청 이상했어요. 입술도 막 보라색으로 칠하고. 그 여자를 다시 보면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성렬의 질문에 경호는 똑똑히 기억할 수 있다고. 저는 예쁜 여자 보면 안 잊어버려요. 라고 말하는데요. 성렬은 애가 타기 시작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오늘 아내가 여기 왔었던 건 확실한 듯한데 아내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는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 성렬은 너 이 새끼 약쟁이지? 하고 갑자기 경호를 윽박지릅니다. 실제로 경호가 이렇게 말을 더듬고 살짝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 건 약을 하기 때문인 듯 했어요. 성렬은 이걸 경호의 약점으로 잡고 이제부터 비밀 수사해야 되니까 오늘 네가 본 거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데다가 얘기하지 말라고. 안 그럼 너 바로 깜빵 가는 거야 하고 단도리를 해둡니다. 목격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성렬은 한 가지를 더 처리해야 했어요. 아내의 귀걸이랑 단추는 주워서 주머니에 쏙 넣었고 목격자 입막음도 했으니 이제 남은 건 아내의 립스틱이 묻어있는 와인잔. 근데 와인잔은 어디 주머니에 쏙 들어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숨기기가 어렵죠. 성렬은 와인잔 근처에 서서 일부러 최 형사의 심기를 건드리며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성렬 때문에 정직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를 고깝게 보고 있었던 최 형사. 게다가 욱하는 성격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렬의 도발에 폭발하고 말아요. 씩씩대며 성렬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히는데 성렬은 최 형사와 그렇게 몸싸움을 벌이며 일부러 와인잔 쪽으로 넘어져서 잔을 깨서 떨어뜨리고 그 위로 넘어지는 신유까지 하면서 등으로 깨진 잔을 이렇게 다 으깨버립니다. 한바탕 현장에서 난리를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성렬. 그는 현장에서 주워온 아내 지연의 소지품을 다시 그녀의 화장대에 잘 정리해둡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에게 다가가 오늘 웬 건달이 시체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묻는데 펄쩍 뛰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모른다고 해주길 바랐지만 지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성렬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제발 남편으로서 걱정돼서 그런다 라는 성렬의 말에 지연은 당신은 그럴 자격도 없다고 차갑게 응수합니다. 다음 날 성렬이 출근을 하자 최 형사가 물어요. 야, 어제 그 목격자한테 뭐 중요한 얘기 좀 나왔어?
성렬은 표정 관리를 하고 딱 잡아떼며 대답합니다. 아, 그 새끼 뭐 그냥 횡설수설 하더라고. 그냥 약쟁이야. 말에 신빙성이 없어. 그러자 최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야, 이번 사건 좀 커지게 됐다. 죽은 그 건달놈 친형이 칠성회라는 조직의 보스 제칼이거든. 제칼 그놈이 자기 동생 죽인 인간 잡아서 복수하겠다고 난리가 났어. 성렬은 더더욱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성렬은 일단 지연이를 해외에 보내놔야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불법으로 여권을 만들어주는 곳을 찾아가 의뢰를 해요. 이렇게 아내를 외국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몰래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연이 아니라 다른 범인을 찾거나 만들어내기라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잡아왔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건달의 아지트에 들어갔었던 사람, 지연 말고 또 누가 있었죠? 바로 변석. 물론 우리가 본 장면에서 그는 건달을 죽이기는커녕 그놈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날 그 아지트에 갔었던 인물인 건 맞거든요. 게다가 변석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 제대로 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합니다. 성렬은 그를 살살 달래가면서 조사를 진행해요. 너 임마 내일 너희 엄마 생신이라면서 선물은 샀니? 변석이 의외로 좀 효자였잖아요. 성렬은 이런 식으로 변석의 마음을 열면서 슬슬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를 구석으로 몰아가는데요. 너 죽은 그 건달놈한테 빚이 있더구만. 3천만 원. 그놈이 죽음으로써 너는 3천이 굳은 거잖아? 변석은 억울한 표정을 짓지만 성렬은 저놈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최 형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성렬이 평소와 다르게 수사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성렬도 변석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내 지연이가 범인이 안 되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안한 마음에 변석의 집 주소를 알아내 그의 어머니를 위한 생일 케이크를 몰래 그 문 앞에다가 두고 와요. 다음 날 변석이 용의자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제칼이 경찰서로 찾아오는데요. 그는 성렬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립니다. 야, 김성렬 형사 똑똑하다는 거 다 헛소문이네. 이 변석이란 놈이 내 동생을 죽였다고? 말이 안 돼. 제칼은 자기가 칼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핏방울 모양만 봐도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면서 자기 동생을 찌른 건 분명 칼이라고는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 나약한 존재일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 변석이란 인물은 전과자라고 했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칼을 쓸 줄 아는 놈이었거든요. 제칼을 만난 후 성렬과 최 형사는 함께 죽은 건달의 부검 소견을 들으러 가보는데 제칼이 분석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성렬은 일부러 칼을 쓰는 범죄자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일반 남성이라는 거겠네 하면서 범인이 여자라는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려고 유도를 해요. 하지만 부검의도 그렇고 최 형사도 그렇고 이 바닥 전문가들이잖아요. 여자일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핵심을 딱 짚어냅니다. 성렬은 와이프 지연을 용의선상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부검 결과를 듣고 나와서 최 형사와 식사를 하는 성렬. 국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최 형사가 밥을 앞에 두고 멍 때리는 성렬에게 툭 말을 건네요. 야, 너 그날 밤 그 사건 현장에서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내 성질 돋궈서 와인잔 깬 거지? 성렬은 갑자기 확 체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겉으로는 뭔 소리냐고, 이 새끼 미쳤냐고 펄쩍 뛰면서 표정 관리를 해요. 이때 최 형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통화를 하는 그의 눈이 반짝하고 빛나는데요. 전화를 끊고 최 형사가 성렬에게 말해요. 야, 이제 이 사건 게임 끝났다. 죽은 그 건달놈 아지트에 달려있던 CCTV 테이프 입수했대. 성렬은 또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그 CCTV 테이프가 보관돼 있다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하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이미 최 형사가 CCTV 테이프를 들고 경찰서로 돌아갔다고 해요. 미친 듯이 서둘러 경찰서로 가는 성렬. 회의실에선 이미 여럿이 모여 이 CCTV 테이프를 막 재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성렬은 침을 꼴깍 삼키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그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저 멀리서
아내 지연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렬은 옷차림새나 체형, 걸음걸이, 그런 분위기, 느낌 등을 딱 보자마자 지연이라는 걸 알아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멀리서 찍힌 거기 때문에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복도 끝에서 CCTV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지연. 그런데 중간에 테이프가 지지직 하면서 빈 화면이 나옵니다. 아마 뒷부분은 지워진 듯 했어요. 10년 감수했다는 듯 성렬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한숨을 몰아쉽니다. 그런데 이 CCTV 녹화본 뒷부분은 왜 날아간 걸까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숨 돌리던 그때 성렬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전송돼 옵니다. 지연의 얼굴이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찍힌 CCTV 화면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성렬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 녹화본을 빼돌린 모양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성렬이 전화를 받자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성렬은 너 누구야? 라고 윽박지르면서 부들부들 떠는데요. 이거를 강력반에도 하나 보내고 제칼 아저씨한테도 하나 보내고 그럴 생각인데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성렬. 이 시각 경찰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CCTV 장면을 정지해놓고 형사들 여럿이서 눈이 빠지게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어쨌든 여자가 범인인 건 맞는 것 같으니까 변석은 범인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그는 풀려나요. 최 형사는 또 한 번 날카로운 눈빛으로 성렬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너 저 새끼 일부러 가뒀지? 범인 아닌 거 알았지? 자, 여러 군데에서 성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상가상으로 제칼도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점점 더 목표에 가까이 접근 중입니다. 심지어 김성렬 형사가 뭔가 이상하다. 범인은 분명 그와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근데 CCTV에 찍힌 건 여자라고 하더라. 따라서 성렬과 관련된 여자는 딩동댕 그의 아내다. 이런 결론에까지 도달을 했어요. 큰일 났죠. 제칼은 목격자 경호도 찾아냅니다. 말을 더듬던 지연의 얼굴을 보면 알아볼 수 있다던 경호. 제칼은 경호를 끌고 지연의 연주회 장소로 가는데요. 이 지연은 악기 연주자여서 가끔 큰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제칼은 공연장 여기저기를 돌면서 지연을 찾아다녀요. 이를 지연도 눈치를 채고 다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하고 제칼은 멀리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경호의 목 뒷덜미를 잡고 부하들과 함께 막 쫓아갑니다. 아내의 공연을 보러 왔었던 성렬도 이 상황을 감지하는데요. 그는 복도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얼른 지연이 손을 탁 잡아서 막 같이 요리조리로 뜁니다. 그렇게 점점 궁지로 몰리는 성렬과 지연. 이내 제칼의 부하들이 그들 주변으로 점점 다가오고 성렬은 지연의 손을 잡고 얼른 엘리베이터에 타서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막 눌러요.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기 시작하고 거의 다 닫혔을 때쯤 탁! 제칼의 부하 하나가 발끝을 들이밀어서 결국 엘리베이터를 잡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싶은 성렬. 극도의 긴장 상태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데요. 제칼은 옆에 서 있던 경호에게 묻습니다. 자, 경호야, 네가 그날 봤던 그 예쁜 여자가 누구냐? 한번 가리켜봐. 경호는 말을 더듬으며 여기 있어, 예쁜 여자 하면서 점점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가요. 그런데 경호의 손가락 끝이 지연을 지나서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있는 광고 전단지 속 연주자 여성에게로 향합니다. 완전히 엉뚱한 사람을 가리킨 거죠?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제칼은 씩씩대며 경호를 흠씬 두들겨 패버리고 일단은 철수를 합니다. 그러자 경호가 성렬을 바라보며 싱긋 웃어요. 잘했죠. 비밀수사.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성렬이 왜 맨 처음 목격자 신문할 때 우리 비밀수사 해야 되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네가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경호는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지킨 겁니다. 큰 위기를 넘긴 성렬은 이제 거의 애원하다시피 지연에게 빌어요. 제발 네가 그 건달놈 죽인 거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지연은 드디어 난 그놈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럼 그 사건 발생 시각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절대로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때 성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는 자리를 피해서 지연이가 없는 곳으로 가 전화를 받아요. 전에 전화를 걸어왔었던 그 음성 변조, 그놈이었습니다. 놈은 CCTV 영상을 성렬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만날 장소와 시각을 알려줘요. 한편 경찰 수사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컴퓨터 기술을 갖고 있는 오형사라는 자가 화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성렬은 오형사한테 가서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주는 척을 하다가 일부러 커피를 쏟아서 작업을 다 망쳐버립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작업이 조금 늦어질 뿐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성렬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 오형사는 제 칼의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회유를 당했거든요. 오형사는 화질 개선이 되는 대로 가장 먼저 제 칼에게 보고를 해주기로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성렬은 그 음성 변조 인간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가는데요. 중간에 골목길에서 경호를 만납니다. 말더듬이의 약쟁이긴 하지만 의리는 있는 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놈도 성렬에게 돈을 요구해요. 약을 사기 위해서였죠. 성렬은 너 이 새끼 이번 한 번만이라고 다음부턴 얄짤없다고 윽박지른 후에 경호에게 돈을 줍니다. 경호를 보내고 잠시 후 약속 장소에 도착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시하며 놈을 기다리는 성렬. 과연 성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이 악랄한 놈은 누굴까요? 그때 누군가 성렬의 뒤에서 슬금슬금 다가와 그의 머리를 빵 내려칩니다. 그리고 성렬이 준비해온 돈 3천만 원을 가져가 버렸어요. 비틀비틀거리며 겨우 일어나 놈을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달칵 누군가 총으로 그의 머리를 탁 겨눕니다. 성렬은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말해요. 아 그래 쏴. 나는 쏴도 좋은데 CCTV 테이프만 줘. 돈은 더 줄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아내만 이 상황에서 잘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렬에게 총을 겨눴던 자가 갑자기 흐느끼면서 중얼거립니다. 아, 못하겠어. 성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에게 총을 겨눴었던 건 다름 아닌 변석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새끼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형사님이 올 거라고 했어요. 아무튼 미안해요. 변석 역시 성렬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 음성 변조 악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형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케이크 갖다 준 거죠? 변석은 이 일을 기억하고는 차마 성렬을 처리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얼마 후 또다시 음성 변조 그놈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성렬. 내가 언제 10,000원짜리로 준비하랬어요. 1,000원짜리로 3,000. 내일까지 다시 준비해 놓으세요. 안 그럼 이거 CCTV 영상 제 칼 아저씨한테도 보냅니다. 성렬이 지연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최 형사가 지연을 찾아가서 만나고 있었어요. 재수 씨가 그 건달놈을 죽인 거고 그거를 지금 성렬이 놈이 감싸주고 있는 거 맞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최 형사. 하지만 지연은 역시나 그 특유의 답답한 화법으로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이 말만 반복하거든요. 최 형사는 지연도 성렬도 심지어 제 칼도 모두가 뭔가를 하나씩 숨기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 형제도 없을 것처럼 행동하는 제 칼이 단순히 동생의 복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작업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시각 성렬은 드디어 불법으로 만든 여권과 비자를 받아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자마자 이 작업을 해줬던 작업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요. 네, 제 칼 형님, 접니다. 김성렬 방금 떠났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그 여권이랑 비자 공항 검색대에서 딱 걸릴 겁니다. 이놈도 제 칼한테 매수된 놈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성렬은 그렇게 받은 여권과 비자를 지연에게 쥐어주고 그녀를 장모님 댁으로 데려다 줍니다. 거기 안전하게 있다가 내일 모레 5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떠나라고 얘기를 해줘요. 과연 지연이 떠나기 전까지 성렬은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수사는 꽤 진행이 돼서 여러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지연의 계좌에서 죽은 건달의 계좌로 거액이 건네졌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둘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었단 얘기겠죠? 그런데 죽은 건달의 몸에서는
변석의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연과 변석, 둘 중에 누가 범인인 걸까요? 아니면 혹시 제3의 인물이 범인인 걸까요? 성렬은 변석이 늘 죽치고 있던 클럽으로 그를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미 누군가에게 심하게 공격을 당해서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변석은 성렬에게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형사님, 클럽 사물함에 보물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아저씨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영화가 후반부로 치달으면서 갑자기 사건들이 와장창 막 몰아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친정에 있던 지연은 절망한 채 수면제를 막 털어넣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 소식을 들은 제칼 일당은 지연이 입원을 했다는 병원으로 빠르게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음성변조 악당이 성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해줍니다. 빨리 가보세요. 제칼 아저씨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제칼 아저씨한테 CCTV 영상 보냈거든요. 돈 주면 안 보내기로 해놓고 요놈이 배신을 때린 거죠. 이제 제칼이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아버렸습니다. 성렬은 미친 듯이 지연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녀의 병실 앞에서 제칼 일당과 딱 마주쳐요. 하지만 성렬의 동료 경찰들도 출동을 했습니다. 성렬은 병원에 남아서 제칼 일당들을 붙잡고 있고 후배인 오 형사를 시켜서 아내 지연이를 그냥 빨리 체포하라고 해요. 어차피 지연이가 범인이라는 정황이 다 드러난 이상 제칼보다는 차라리 경찰에 체포되는 게 안전할 테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오 형사도 제칼 일당의 편이잖아요. 그는 지연을 체포해서 경찰차에 태우고 가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제칼 일당에게 그녀를 넘겨줍니다. 제칼은 드디어 잡아온 지연을 끌고 가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묻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 죽였어? 지연은 겁이 났지만 차분하게 해명을 해요. 그날 내가 당신 동생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난 당신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나올 때 당신 동생은 분명 살아 있었다고요. 진작에 좀 남편이나 최 형사한테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지. 제칼이 협박을 하니까 이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는 지연. 하지만 최 형사의 예상대로 제칼의 진짜 목적은 동생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난 누가 내 동생 죽였는지는 상관을 안 해. 그딴 새끼 죽든가 말든가 관심 없고 난 그 새끼가 죽기 전에 빼돌린 내 물건에만 관심이 있어. 이 물건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지연이 제칼에게 잡혀간 걸 모르는 성렬은 다시 클럽으로 가서 변석이 보물창고라고 칭하면서 알려줬었던 그 클럽 사물함을 열어보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가방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하면 안 되는 그 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었어요. 성렬은 감을 탁 잡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 약 하나 때문에 여러 놈들이 엉켜서 이 난리가 났던 거구나. 근데 거기에 지연이는 어떻게 연관이 된 거지? 성렬이 이 약이 든 가방을 차에 싣고 운전을 하던 중에 음성변조 악당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성렬은 당당하게 말해요. 야, 이 새끼야. 건달놈이 빼돌렸던 물건 그거 내가 찾았다. 너도 이게 필요했던 거지? 이제 넌 끝났어. 너하고는 협상 안 해. 그러자 놈이 말합니다. 너 가는 길목에 네 친구 놈 데려다 놨어. 그 놈 태워서 가. 그리고 잠시 후 경호가 바들바들 떨면서 골목에서 튀어나와요. 성렬이 급하게 차를 멈추고 경호는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겁에 질린 경호는 이거 나쁜 놈이 아저씨한테 전해주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며 종이봉투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성렬과 불륜녀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이 사진들은 성렬의 아내 지연이 건달 측에 의뢰를 해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죽은 이유가 뭔지 찾고 있던 지연이 성렬의 뒷조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자기 남편 성렬을 죽여달라고까지 의뢰를 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리는 성렬. 하지만 아내 지연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서야 지연이 제칼한테 붙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렬은 경호를 차에 태우고 제칼이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운전을 하면서 말해요. 경호야, 이제부터는 진짜 비밀 작전이야. 네가 잘해줘야 돼. 그렇게 아내 지연이 붙잡혀 있는 곳에 도착한 성렬. 그의 차를 둘러싸고 엄청난 수의 제칼 부하들이 서 있습니다.
성렬은 약이 든 가방을 들어 꺼내 보이며 소리칩니다. 와이프 먼저 보내. 그렇게 성렬은 자신이 찾아온 그 가방과 아내 지연이를 맞바꾸는데 성공해요. 조심스럽게 지연을 먼저 차에 태우고 자신도 얼른 운전석에 올라타는데 성렬이 탁 하고 차 문을 닫자마자 제칼이 손가락을 까딱 움직이고 그의 부하들이 개떼처럼 성렬의 차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성렬은 이리저리 차를 몰아 도망쳐보려고 하지만 결국 차 시동이 꺼지고 말아요. 성렬은 차에서 내려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기 직전 지연에게 모든 걸 고백해요. 사고가 나던 날 혜진이하고 모텔에 갔었어. 걔랑 술 마시고 취한 채로 아이를 데리러 갔고 혜진이랑 통화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 우리 애는 그렇게 죽은 거야. 나 때문이야. 알고 보니 성렬의 불륜녀 혜진은 지연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지연도 결국 가슴에 맺혔던 진실을 내뱉어요. 난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 서로에게 100% 솔직해진 두 사람. 이제 성렬은 차에서 내려 총을 쏘면서 제칼의 부하들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내 총알이 바닥나고 무지막지하게 얻어맞게 되는데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던 지연도 막상 자기 눈앞에서 성렬이 심하게 당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져요. 이때 뒤늦게 양심에 찔려 괴로워하던 오 형사가 최 형사를 대동하고 사건 현장에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제칼이 얼른 차에 있었던 지연을 꺼내 인질로 잡고 형사들을 향해 총을 내리라고 지시하면서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해요. 이렇게 제칼도 놓치고 지연도 구하지 못하는 건가 싶을 때쯤 성렬의 차 트렁크에 숨어 있었던 경호가 펄쩍 뛰어나와서 제칼에게 달려듭니다. 제칼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사이 성렬이 동료의 총을 주어서 제칼의 이마를 정확하게 탕 명중시켜요. 경호는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죠? 비밀 작전. 병실에서 눈을 뜬 성렬. 다행히도 아내 지연이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방금 진정제 투여해 주셨으니까 이제 잠이 좀 올 거야. 아 참, 경호 씨가 당신한테 할 얘기 있다던데? 지연이 그렇게 자리를 비켜주고 경호가 들어와서 성렬의 옆에 앉습니다. 많이 아파요? 우리 다음에 비밀작전 또 꼭 같이 해요. 성렬이 빙긋 웃으며 그래, 꼭 같이 하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렬이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는 틈을 타서 경호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싹 바뀌는 경호. 네 와이프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지연은 사건 당일 건달에게 찾아가서 남편을 죽여달라는 청부를 취소했어요.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각쯤에 이 건달놈이 자기 형 제칼한테서 빼돌렸던 그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변석, 경호 이 두 인물이서 미리 짜고 빼돌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석이 경찰에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뒤에서 경호가 다 짠 거예요. CCTV 영상도 먼저 손에 넣고 거기서 변석 나온 장면은 다 잘라버리고 또 지연이의 소지품을 빼돌려서 그 건달 아지트에 일부러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변석을 경찰에서 빼내줬더니만 이 변석 이놈이 약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어디다 숨긴 거예요. 그 클럽 사물함에다 숨겼었죠. 그거를 경호가 성렬을 이용해서 찾은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 음성 변조 놈이 뭘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계속 경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음성 변조로 성렬한테 전화를 해서 뭐 돈을 갖고 와라 어쩌고 시키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선량한 목격자인 것처럼 이렇게 짜잔 하고 성렬 옆에 계속 나타났었던 거죠. 근데 아직 한 가지 반전이 더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홍콩으로 도피해서 지내고 있는 성렬과 지연 부부. 지연이 없는 틈을 타서 성렬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경호는 우리 해야 할 거래가 더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협박을 하면서 마지막 폭탄을 성렬에게 던지고 가요. 당신 와이프 사람 죽였잖아. 성렬이 뭐야 그 건달놈은 변석이 죽인 거였잖아 라고 맞받아치자 경호가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형사님 와이프가 그 건달놈 죽였다고 했습니까? 딴 사람 죽였다 그랬지? 과연 누굴까요? 성렬이가 카페에서 불륜녀 혜진을 만났을 때 그녀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나 오늘 누구 만나는지 알아? 네.
그렇게 지연은 성렬의 불륜녀 자기 친구 혜진을 만났고 웬만하면 그냥 과거로 덮고 용서를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혜진이가 깐죽대면서 너네 남편 처음 유혹했을 때 얘기해줄까? 니네 애도 알고 있었어. 애가 늘 고민하더라. 지 엄마가 알면 어떡하나 하고 뭐 이런 말들을 늘어놓는 바람에 결국 혜진이를 죽여버렸던 거죠. 오늘의 영화는 시크릿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해 보이지만 범인이 누군지 알고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요렇게 됐던 거구나. 얘가 여기서 요런 트릭을 썼었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고 그 제칼이 왜 이거 분명히 칼도 안 잡아본 왜소한 인간의 짓일 것이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경호가 되게 작고 마르고 그런 남자로 나와요. 이 경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정세 배우거든요. 연기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말더듬고 이럴 때는 세상 순박하고 완전 막 바보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표정 싹 변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무섭고 소름 돋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